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직 냉전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언제라도 적국의 비밀 정찰기가 자신의 머리 위를 지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사람들이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게 만들었죠. UFO를 목격했다는 보고도 이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UFO 이야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찾아오고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었죠. 그 사이 진지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유명한 전파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 그리고 평생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했던 칼 세건이 함께 협력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 신호를 찾는 세티를 시작했죠. 사실 원래 세티의 첫 글자는 알파벳 S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알파벳 C가 들어간 세티였는데요. 외계 지적 생명체와 직접 통신을 주고받겠다는 아주 야심찬 희망이 담긴 이름이었죠. 또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했습니다. 세티는 고래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당시 칼 세건은 고래의 의사소통 방식을 연구해야 외계인과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 C로 시작하는 세티는 너무 성급한 꿈이었죠. 그래서 첫 글자를 C 대신 S로 은근슬쩍 바꾸면서 단순히 외계에서 날아오는 신호를 포착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더 집중했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되었던 세티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못했고 미션은 모두 끝나버렸죠. 하지만 인류가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는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티의 뒤를 이어 그 정신을 이어받은 천문학자들은 더 거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이어서 진행하고 있죠. 바로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입니다. 지구 전역에 깔린 전파 망원경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다양한 전파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무언가 의심스러운 외계 문명의 전파 신호를 포착했다는 아주 이상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된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상한 외계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태양계 바깥 가장 가까운 4.29광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 살짝 어두운 적색외성입니다. 그런데 2016년 천문학자들은 이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 행성은 중심 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죠. 그래서 행성 표면에 액체 물로 채워진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거주 가능 구역 골디락스촌에 들어옵니다. 운이 좋다면 지구처럼 바다도 있고 심지어 생명체도 기대해 볼 수 있죠. 다만 프록시마 센타우리 행성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에 별 자체가 어둡다 보니 별 곁에 충분히 따스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행성이 별에 꽤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행성은 중심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겨우 0.05AU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5%밖에 안 된다니 이 행성은 궤도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공전주기, 즉 1년의 길이가 지구 시간으로 11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만 보면 적당할지 모르지만 별에 너무나 가깝다 보니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항성풍과 방사능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록시마 센타우리 행성은 우리 태양계 바깥 가장 가까운 옆집 별에서 발견된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들어오는 행성이란 점에서 지금까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훨씬 먼 수천, 수백 광년 거리에 떨어진 외계 행성보다는 그나마 훨씬 가깝고 또 운이 좋다면 우리 후손들이 직접 방문을 시도해볼 만한 후보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찾는 방식과는 조금 철학이 다릅니다. 보통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에 해당하는 바이오 시그니처, 바로 생명 활동의 지표를 먼저 찾죠. 행성 대기권에서 물과 산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생명 활동의 결과로 추정되는 대기 분자를 검출합니다. 현재 외계 행성을 활발하게 관측하고 있는 제임스 웹도 마찬가지죠. 반면 세티와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생명 활동을 넘어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바로 테크노 시그니처, 인공 문명의 흔적을 찾는 거죠.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면 보여야 할 어떤 기술적인 흔적의 징후를 찾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아마 외계 문명도 우리 지구 문명처럼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 전파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전파 기반의 문명을 갖추고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행성에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 행성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외계인들의 전파 신호를 엿들을 수 있겠죠. 브렉스로 리슨을 위해서 지구 전역에 설치된 거대 전파 망원경들이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린뱅크 천문대가 있죠. 이곳은 젊은 시절 드레이크가 처음으로 전파 신호로 외계인을 찾는 시도를 꿈꿨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반구에는 호주에 위치한 파크스 전파 망원경,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미어캣 전파 망원경도 있죠. 2019년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쪽 하늘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전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신호가 단순히 자연적인 평범한 신호인지 아니면 무언가 인공 문명을 의심해 볼 만한 신호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 신호는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부드럽게 분포하죠. 만약 어떤 신호가 아주 좁은 특정한 주파수 범위에서 강하게 날아오고 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전파 신호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확률로 외계 문명 역시 어떤 별 주변 궤도를 도는 행성에 살고 있을 겁니다. 별 주변에 행성이 움직이면서 지구에서 볼 때 행성은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겠죠. 이런 행성 자체의 움직임은 행성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의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게 만드는 도플러 효과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신호들 중에 주기적인 도플러 효과를 보이는 신호가 있다면 어떤 별 곁을 맴도는 행성에서 날아온 전파 신호라고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2019년 프록시마 센타우리 쪽 하늘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1977년 8월 15일 아주 잠깐 72초 동안 날아왔다가 사라진 그 유명한 와우 시그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무려 30시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신호가 잡혔죠. 신호가 날아왔던 범위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쪽 하늘에서 보름달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하늘이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신호에게 천문학자들은 브레이크스루 리슨으로 포착한 첫 번째 후보라는 뜻에서 브레이크스루 리슨 캔디데이트 1, BLC1이라는 1년 번호를 부여했죠. 그리고 최근까지 많은 언론에서 이 BLC1을 인용하면서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분석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BLC1이 먼 우주가 아닌 우리 지구에서 발생된 전파가 교란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신호가 정말 정확하게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날아온 건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의 고개를 살짝 다른 방향으로 틀었을 때 똑같은 신호가 잡히는지 잡히지 않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만약 정말 이 신호가 특정한 별에서 날아온 전파 신호가 맞다면 망원경의 시야에서 별이 벗어났을 때 그 신호가 들어와선 안 됩니다. 하지만 추가 관측을 진행한 결과 다른 방향의 하늘에서도 비슷한 주파수와 패턴을 보이는 신호가 총 3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BLC1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지구 어딘가에 방출된 전파 신호가 지구 대기권에 산란되면서 퍼진 것이란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BLC1의 신호 형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여러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뾰족하게 생긴 강한 시그널이 관측되는 일명 주파수 빛 현상이 관측되었죠.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 주파수 위치에서 가늘고 뾰족한 시그널이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빛을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이건 라디오 전파가 지구 대기권에 간섭을 일으킬 때 아주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을 한때 들뜨게 했던 이 BLC1 신호의 진짜 정체, 그 범위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그 정확한 범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 기기 자체의 오류 또는 우연히 비슷한 방향의 하늘을 지나간 비행기나 인공위성의 신호 또는 심우주 탐사선의 신호가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봤지만 정확하게 이 BLC1의 신호 형태와 들어맞는 신호를 찾지는 못했죠. 대신 천문학자들은 BLC1 신호가 포착되었던 호주의 파크스 천문대 근처 무언가 주기적인 전파 신호를 방출하는 어떤 전파원이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인근의 방송국이나 군사 기지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BLC1 신호를 포착한 바로 이곳 파크스 천문대는 천문학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흑역사를 하나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8년부터 천문학자들은 이곳에서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의 강한 시그널이 무자기하게 잡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것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라고 기대한 적도 있었죠. 당초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신호에게 신화 속 괴물의 이름을 붙여서 페리톤 시그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신호의 정체는 아주 허무하게 밝혀졌는데요. 바로 천문대에서 근무하던 천문학자들이 가끔씩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세워나갔던 신호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나머지 전자레인지 타이머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서 문을 여는 바람에
때문에 미처 전파가 차폐되지 못하고 일부 새어나갔던 거죠. 그 신호가 커다란 전파망원경에 그만 포착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인류의 흑역사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린 이미 너무나 많은 전파 노이즈로 우리 지구의 하늘을 시끄럽게 덮어놓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수십, 수백 광년 거리에 떨어진 외계인들이 정말 무언가 전파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는 이미 먼 거리를 날아오면서 아주 희미하게 약해졌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지구인들 스스로가 내보내고 있는 더 강력한 전파 노이즈 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미 우리 인류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포착하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발전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BLC-1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발견되고 나서 이후 추가 관측에선 더 이상 포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처음 30시간 정도 쭉 신호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진 다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드레이코와 칼 세건의 못다 이룬 꿈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무 소식 없는 그저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린 그저 하염없이 또 다른 흥미로운 신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 현서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